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다만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 비중으로 합산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당선자가 선출됩니다. 다만 당대표는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지지율 1, 2위 후보가 24일과 25일 결선 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결정됩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막판까지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했고 투쟁의 방법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서울과 대구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명한 혁신적인 조경태가 꼭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장동혁 후보는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당선자는 오후 5시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국회에선 EBS법 개정안을 놓고 밤샘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오전 중에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주도의 방송 3법 처리가 마무리되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승 기자, 토론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네, 방송 3법의 마지막 법인 EBS법 개정안은 어제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새벽 0시를 조금 넘긴 시각까지 13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최 의원은 교사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전교조를 이사회에 넣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민주당은 전국 교사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의 주체를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이정헌 의원이 단상에 올라 반박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인 만큼 이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전 10시 43분쯤에는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이재명 정부가 언론개혁의 첫 과제로 내세웠던 방송 3법은 모두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5일 방송법에 이어 어제 방문진법까지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체제 변경 과정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등 논의할 내용이 많아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총회에 나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설명하자 박수가 나옵니다. 정 대표는 9월 안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대통령실이 신중론,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로 검찰개혁 속도에 이견을 보인 상황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먼저 정부조직법부터 개편하자는 아이디어로 양측을 조율했습니다.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연말까지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중수청법도 9월 처리 예정이라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 당정 간 추가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하더라도 헌법엔 검찰총장 관련 조항이 있어 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명칭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지 52년 만에 사라지더라도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완료까진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장동, 불법 대분 송금, 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부차장급 검사들이 줄줄이 한직으로 좌천된 건데 중앙지검 차장검사도 전원 물갈이 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 저항에 부딪혀 물러나야 했습니다. 압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호승진 대검 디지털 수사과장은 법무연수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지방 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조민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수수 의혹을 각각 무혐의 처리한 중앙지검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과 김승호 형사 1부장도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전원 물갈이됐고 최재하 김천지청장이 여성 최초로 중앙지검 1차장을 맡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미국과 일본 순방에 나섭니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 대통령은 앞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제1동포 오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데 미국발 통상 압박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과 과거사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음 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지렛대 역할을 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전 정권의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강제징용 배상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라면서도 정책 일관성과 국가 대외 신뢰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새 공동선언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내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과 만참을 갖게 됩니다. 미국 방문 전에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을 보통 먼저 만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일본 수상을 만나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일종의 셔틀 외교의 복원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에도 사실상 의제가 있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트럼프의 통상과 안보 압력 그런 요구를 받은 상태이고 이미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상황이고 거기도 뭐 비슷한 상황에서 협의와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의제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국과 일본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공통된 위협과 여러 가지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있죠. 가장 큰 것은 북한 핵 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돼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둔 비용을 이른바 특별 협상 SMA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미국의 유이한 두 동맹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공유돼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간 뭐 수십 년간 봤습니다. 한일 관계는 일종의 지뢰밭 같죠. 예. 관계가 좋더라도 항상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셔틀 외교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과거사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순방에 앞서서 진행한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전 정권의 합의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왜 하게 된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뭐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많은 분들 여전히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 했던 문재인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거의 뭐 최악의 상황까지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의 관계가 양자와 삼자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미국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이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긴 있지만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후보 때와는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나름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실용 외교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긴 하고요. 한국이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의 일종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정부 그 교체에 따라서 대외 정책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거죠. 특히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의 변동폭이 큰데 일정 수준 뭐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뭐 매우 중요한 그런 선택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 전략 제시하면서 1단계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협상의 틀, 핵 동결로 시작을 하면 일각에서 이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뭐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뭐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라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을 없앤다라는 최종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것에는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외교적 방법을 포기하고 군사적 억제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목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이 내용을 보면 둘 다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고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더 결정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함께 이 비핵화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죠. 그래서 어쨌든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동결과 축소 비핵화의 원칙 천명 같은 경우에는 이 2019년 2월 달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요구한 것이 이른바 이제 포괄적, 일괄적 타결 방식이라 해서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삼아서 단계적 상응 조치를 담은 방안, 이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해서 이게 동결이라 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동결은 반드시 신고와 검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동결을 하겠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시설을 동결할 것이냐? 그 시설을 신고를 해야 되고 동결을 했으면 동결이 되고 있는지 가서 검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연 북한이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상당히 문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동결을 단순히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공동 성명, 공동 기자회견 과연 열릴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불확실하죠. 이번 정상회담은 이전과 매우 다릅니다. 최근에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 이런 형식이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과 더불어 우리는 이번에 안보 관련 의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일종의 담판과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회담이죠. 특히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인가? 최근에 트럼프의 그 행정부의 형태를 보면 공동 기자회견을 하긴 할 수도 있고 혹은 집무실에서 기자들 불러다 놓고 공식 브리핑 형식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공동 성명이 나올 것인가의 여부인데 여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게 우리가 늘 외교를 할 때 일본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번 올해 2월 7일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용이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핵심 내용들은 다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방어를 보장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또 북한 핵 문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동 성명을 내는 것은 특히 북한 핵 문제라든지 안보 보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그런 성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 일본 방문 취소하고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정보가 제한돼서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예. 보통은 외교장관이 대통령 순방에 같이 가죠. 그럼 일본과 미국 순방에 당연히 또 동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저의 추정컨대 이게 한미 간의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혹시 발생하지 않았을까. 양국 간에 특별한 의제가 없을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은 보통 90% 정도 사전에 다 결정되고 마지막을 정상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협상 요구소가 큽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한국이 수용 못할 수 있는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아마도 끝까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간 거 아닌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런 실무진에서 사전 조율을 하더라도 트럼프가 정상회담 시 일방적인 요구가 불쑥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갖고 있죠.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이 비싸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방위 분담 적게 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구조화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방위 공약과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중요한 외교 무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계엄에 반대했다던 한 전 총리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인 기자, 한 전 총리 출석 언제입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잠시 뒤 오전 9시 30분 이곳 서울 고검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소환 조사는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16시간 넘게 이어진 2차 소환 조사 사흘 만인데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5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당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역할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무회의 직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으로 특검팀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전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김 여사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특검은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시작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들은 신평 변호사가 전한 김 여사 발언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 접견 후 어제 SNS에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한 전 대표 관련 발언은 김 여사가 한 게 아니라며 신 변호사가 왜곡해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TV조선에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한 전 대표는 저는 무한한 영광을 준다 해도 매관매직과 불법 계엄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현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당정이 9월 안에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불과 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이 검찰개혁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전에 어떻게든 검찰개혁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정말 당과 대통령이 엇박자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천천히 정말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놓고서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한 70여 년 넘게 검찰 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이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큰 틀이 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졸속으로 일단 검찰청을 폐지해버리겠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수리해야죠. 그죠? 수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동차를 갑자기 폐차해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건 말이 안 되죠. 새 차를 살지 아니면 그걸 새로 쓸지 이런 것들도 합의하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폐차해버리겠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1차 수사권 첫 번째 인지 수사 이런 것들 없애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버리고 검찰은 거기서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하라 이렇게 해버린 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 종결해버리면 어디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검찰의 다른 수사 말고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인에서 검찰이 고발할 수 있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해버리면 어디다 합니까? 뭐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런 것들 따지면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런 얘기가 없는 채 그냥 검찰청을 폐지해버린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국민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아마도 검찰에서 피해를 본 정치인들이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결국 이런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줄지 말지, 또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에 둘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논의를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고 그 이전에 먼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법안에서 빼겠다라는 것만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거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기보다는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만 예. 그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예 기간 등을 주면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세부적인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작업을 저는 좀 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야당 죽이기에는 최전벽에 나섰고 지금 뭐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모든 수사를 하지 않아 버렸고 다 봐줬기 때문에 지금 국정농단된 부분들이 다 드러났고 결국 전직 대통령과 부인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것이고 또 검찰은 이미 힘이 다 빠졌고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경찰 권력이 비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공소청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사도 못하고 보안 수사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올린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야당 대표가 이제 선출된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도 또 국민과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죽이기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결국 오늘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예. 대의어 투쟁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법 내에서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어떤 그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 내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장 외로 가서 장 외 투쟁까지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른바 검수완박을 넘어서 검찰청 사실상 폐지 법안은 범털 천국 개털 지옥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검찰이 평생 보통 사람이 갈 곳입니까? 결국 검찰이란 것은 힘 있는 정치인, 힘 있는 경제사범, 거기를 어떻게 보면 때려잡는 곳인데 그거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힘이 있다는 범털들만 신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 서민들, 이른바 개털들은 그냥 지옥되는 법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개악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장외 투쟁을 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단한 검찰청 주기법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장외 투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면 국면에서 나왔던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지적이 사실 있는 이게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개혁은 뭡니까?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의한 국민에 의한 개혁이었던 것이지 이거는 완전히 힘 있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이 검찰 개혁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이 경찰, 또 중수청, 공소청,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결국 정말 어떤 민생 피해를 본 어떤 그런 사건들이 결국 뺑뺑이를 돌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글쎄요, 당정대 사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뭐 일각에서 그러한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던 검찰의 권력을 여러 가지 수사기관으로서 쪼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피의자, 피고인들의 그런 권리가 더욱더 신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그리고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여러 가지 그런 해당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수사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거나 조정하거나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은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화된 검찰 권력을 여러 수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여권에서 꼽혀온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앉게 됐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후보들은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결선 진출을 자신하기도 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서 50%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장동영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행동으로 맞서는 단 한 사람, 무너진 국민의힘을 다 살릴 단 한 사람, 이제는 안철수입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은 1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당 대표에게 있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최종 투표율 44.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보다 4.12%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거는 어떤 기대와 관심, 이게 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정도 나온 것도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도 대단하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연임 패배, 지금 특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이런 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제 주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보수층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끄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정치 뉴스는 아예 안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렇게 당원들이 많이 그래도 참여했다고 해서 지난해 비교해서는 이래서 당시 굉장히 관심이 컸던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만큼만 나왔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거기다 또 기본적으로 또 국민 여론조사를 해갖고 보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율이 당원 80, 일반 국민 20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만큼 당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당원들이 오히려 굉장히 더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참여 열기가 많지 않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온 그런 후보들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대룰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전대룰 상황에서 결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투명에 올라갈 것이냐. 지금 판세 속에서는 김앤장,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올라가겠죠. 그 이유는 이번에 경선 룰이 당심 80%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당심 80%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조경태 후보가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보면 1위 후보인데 당심 80%를 대비해 보면
거의 뭐 3, 4위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민심과 당심이 갈라졌다. 그러면 이때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민심과 거리가 먼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뭐 이분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극우, 강성, 전환길로 대비되는 어떤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선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번선이라고 하는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총선에서 모두 다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좀 작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국민의 폐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NBS 여론조사 전체 여론조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조경태 후보가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합한 후보 없음은 33%로 가장 높은 상황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조경태 후보가 가장 높아요. 이거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키워드는 역선택. 예. 쉽게 말하면 이번은 대선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로서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서 80%가 당원, 20%가 민심인데 그 민심도 이른바 역선택 배제 조항까지 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N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민노당 지지자들까지 다 같이 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로서 뽑았을 때 본인 진영에 유리한 사람을 뽑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가미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민심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국민의힘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MBS 여론조사가 이번에 어떤 당 대표를 뽑는 룰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한마디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했던 것과 상당 부분 결과가 달리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것은 일단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 밖으로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전략, 선집 찬토끼, 후집토끼 전략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가 가장 높게 나온 전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반성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룰 자체가 지나치게 당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당 내에서 쇄신파로 분류되는 분들은 여전히 소수의 입장에 취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거꾸로 가는 퇴행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대선의 그런 최종 결선 과정에서는 적어도 찬탄파와 반탄파를 대표하는 후보들이 각각 한 명씩 나와 있었죠. 예. 김문수 전 후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나와서 대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 최종 결선으로 나가게 될 후보들은 찬탄파, 반탄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후보들로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패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그 친한계 표심이 두 후보,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 중에 어디로 쏠릴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쏠릴 가능성보다는 저는 그런 두 후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표심이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그런 모습이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 끝까지 보여주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망하는 그 당원들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유튜버 전한길 씨 등에 대한 찬반이 가열되면서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이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계열 인사를 만났는데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탈당한대요. 어떻게 됐든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은 그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분당된다. 언제로 시점은요? 시점. 전당대회 후. 전당대회 후? 예. 그럼 지방선거 전? 그렇죠. 박지원 의원님이 좀 예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언을 했다면 신통력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120% 분당하지 않는다. 예. 분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누가 깃발을 들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간다? 과거 YSDJ처럼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뭐 당선시킬 정도의 정치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또 누가 따라갈 건가? 지금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하는 그 의원들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분들 탈당하면 바로 당직을 의원직 상실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정치에 많이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 예. 돈이 있습니까? 누가 돈 댑니까? 아마 사무실 얻을 돈도 없을 거요. 그러다 또 시기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직후? 아니 지금 나가서 뭘 합니까? 뭐 대개 총선을 앞두고 분당을 이루어진다면 총선을 앞두고 바로 총선에서 뭐 깃발 들어서 몇 명 당선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선거가 없습니다. 2028년도에 총선이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당에 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를 넘어서 120% 분당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열정도 그렇게 많이 끌어일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가능성 많이 낮다. 박지원 의원의 전망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분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바른정당 때 분당해서 춥고 배고파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경험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분당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 대선 후보급의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분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뭐 열심히 국민의힘에서 내부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당은 불가능하다. 또 두 번째는 보수 자체에서 극우와 강성 사람들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지 사실상 중도, 개혁, 보수의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분당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국민들이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분당의 동력도 없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이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변수만으로는 분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분당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전망을 하기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신 것 같아요. 선거 막판에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전한 김건희 여사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나 저나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전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부를 공격했고 그런 것이 국정수행에 큰 장애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가장 어렵게 한 윤석열 정부를 막바지로 몰게 넣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서 김 여사와 저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신평 변호사가 최근에 SNS에 올린 내용은 정확히 뭐였냐면 김 여사 접견 결과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였는데 김 여사 측은 이게 김 여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희한하게 진실 공방처럼 번졌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오늘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신평 변호사님은 그 판사를 지낸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 그 자체. 전달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인용할 때 그 정확한 의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 얘기를 보면은 그 취지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얘기했던 말 자체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본인이 지금 신평 변호사님이 본인이 소셜 미디어에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앉자마자 그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지금 얘기했던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배신과 무한한 영광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는 심평 변호사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심평 씨라고 하는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심평 변호사님을 존중했다라고 보지만 그와 같은 진실 공방을 벌인 상황 속에서는 심평 변호사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또한 이게 그 다른 일반 접견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녹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진실이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가 측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그 한동훈이 배신했다거나 무한한 영광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다만 서운함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지 않느냐라고 저도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